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히고 있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인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권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얘기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다음 시간에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오늘은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하죠. 교정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행평가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5강, 6강에서 하나씩 본다. 20개씩 말씀드렸죠? 네. 준비해 보시고 우리 교정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이야기했는데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바로잡는 정의였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정적 정의는 형사 처벌과 관련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교정적 정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요. 각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되게 유사해요. 유사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비교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각 사람가들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 판에 쓰려고 조금만 작게 쓸게요. 미안합니다. 내가 일반 2반한테는 늘 미안하네. 실판이 이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자, 먼저는요. 임마누엘 칸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시고 지겹게 나오시는 칸트 선생님은 어떤 게 정의냐라고 이야기할 때의 기본적인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응보주의를 따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해라? 목적으로 대해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잘못 피해를 주었어? 그러면 그만큼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과 상응해서 보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처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상응한다라는 겁니다. 응보주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처벌도 받아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응보주의 관점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건 너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처벌이 필요하다를 주장하시는 죄와 처벌과 죄의 동등성을 강조하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1,000원만큼 잘못했으면 얼마로 갚아줘야 돼? 1,000원만큼 갚아줘야 돼요. 얘 아이가 10,000원만큼 잘못했으면 얼마로 갚아줘야 돼? 그러면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벌도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세지죠. 우리가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죄와 처벌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라고 보았을 때 칸트의 입장에서는 보복이 가능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복이 가능하네.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질서 목적을 위한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 질서라는 말을 괜히 써가지고 나오는 대로 써서 미안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의 목적을 위한 형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단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일부러 쓴 건데요. 여러분, 칸트의 정언 명령에 의하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해? 목적으로 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지금 수단으로 대한다 그러면 칸트는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할 때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었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거 앞에 보면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어떤 존재를 수단으로 대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만 대하면 문제겠지만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면 도덕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때문에 이 아이가 형벌이 수단으로서 집행될 수는 있으나 그게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라고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형벌을 주는 건 그 아이가 형벌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처벌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범죄 형벌은 다른 수단을 위한, 예를 들면 유용성이나 어떤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위해 시행되면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원래 형벌은 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게 시행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 게 칸트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조금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고, 특히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칸트가 하신 표현이 말이 좀 어렵게 표현을 했어. 칸트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말도 어렵게 하고 어려운 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현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 선지에서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칸트 입장에서 처벌받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게 수단화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응고주의 관점에서 응고적 처벌을 받기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라는 게 칸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많이 나오는 선지라서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시면 이거는 외워두셔도 여러분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간을 목적적으로 대우하는 차원에서 형벌을 가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사형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 꼭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주어야, 주어. 이게 형벌인지 사형인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어떤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형을 써드리는데, 칸트는 인간을 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형에 대해서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치요. 네, 이게 원래 같으면 사형에 반대해야 인간을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존칭의 입장을 지니고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칸트 선생님은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형벌이래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칸트는
일단 응고주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 살인을 했어.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살인한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뭘로밖에 지불이 안 되냐면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밖에 지불이 안 돼요. 이래야 죄와 처벌이 동등해집니다. 동등해집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켜서 이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주지 않게 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생명으로 보답하지 않도록 보복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는 이 인간 이하의 존재로 대우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법 시간에 제가 민사할 때 우리 특수불법행위 혹시 기억나나요? 네. 특수불법행위에서 여러분이 애견 주인이야? 강아지 주인이야? 강아지가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물었어. 그러면 책임이 누가 있었죠? 그 강아지 소유자한테 있나요? 점유자한테 있나요? 점유자한테 있었죠. 기억나요? 네. 점유자한테 있었어요. 왜 점유자가 책임지고 강아지한테는 책임 안 지게 하죠? 저도 몰라요. 그쵸. 강아지가 물었는데 물기는 강아지가 물었는데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강아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가 뭐 우대를 받기 위해서 강아지가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강아지는 책임질 수 없는 아이니까 이 아이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존재라고 본 게 칸트야. 얘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분명히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갚아주려면 뭘로밖에 갚아줄 수가 없어? 생명으로밖에 갚아줄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죽어야지만 갚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안 갚아주고 그냥 놔둔다는 건 이 아이를 뭐 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서 사형을 시켜주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은 집행되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집행되어야 된다. 칸트는 인간 존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사형에 집행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그 인간을 존중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칸트는 접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살인자의 죄책감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라고도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인자를 죽이지 않잖아요? 계속 감옥에 두잖아요? 그럼 그 살인자는 내가 갚을 걸 못 갚았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서 죄책감에 쌓여 있을 거다. 인간을 너무 착하게 봤죠. 죄책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간을 존중해서 사형을 반대할 것 같은 칸트도 사형을 시키는 게 인간을 오히려 존중하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는 공리주의 보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는 공리주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제가 벤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리주의 얘기인데 중간에 벤담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구분해서 봐주세요. 일단 공리주의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최대 다수의 뭐죠? 최대 행복입니다. 이게 산출되면 선이고 쓸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산출되면 뭐고? 선이고 행복의 반대말 뭐죠? 악인데 행복의 반대말? 고통을 유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형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가고 사형에 처하고 이런 형벌을 주게 되면 고통이 오나요? 행복이 오나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행복이 올 수도 있어요. 행복해 그러고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봤을 때 N은 형벌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악한 행동, 고통을 유발한 행동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 형벌은 그 자체로는 뭘까요? 뭐예요? 악입니다. 형벌 그 자체는 악입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런데 공리주의적인 관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그래서 다수에게 이익이 되고 소수에게 손해가 된다면 이 행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데 소수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플러스 해서 행복이 많이 나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소수만 피해를 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리주의는 어떤 한 개인의 생명을 빼앗아서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을 빼앗아서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었잖아. 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이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형벌을 줌으로써 다수의 행복에 쾌락의 유용성에 증진을 가져온다면 허용할 수 있다 없다? 허용할 수 있다 없다?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해서 형벌을 주는데 다수에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 허용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공리주의는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행위가 도덕적이다 안 도덕적이다 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행위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 행위가 공리를 산출하는지 뭐 해야 돼? 계산해야 한다는 복잡함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공리를 산출하면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리를 산출한다면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명히 고통을 유발하는 악한 행동이기는 하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악이다라고 해서 필요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요 형벌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형벌을 집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 얘기하면서 제가 추가로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3번을 써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4번에 쓸게요. 효과가 있으려면요 여러분,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1000만 원 훔쳤어. 근데 나라에서 100만 원 벌금만 내면 너 풀어주겠대. 그러면 이 아이가 1000만 원 훔치는 범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1000만 원 훔쳐서 900만 원이 남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이익과 효과가 있으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이익과 처벌을 했을 때의 예방적인 이익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커야 될까? 그렇죠. 이게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0만 원이야. 그럼 얘 100만 원보다 커야 되겠죠.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점점 범죄와 처벌 사이에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칸트와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은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성을 고려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둘 다 공통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또 하나요. 처벌이 그럼 크면 클수록 좋을까? 계속 막 커. 내가 100만 원 훔쳤는데 1억 갚으래. 이런 고리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1억 갚으래. 그러면 나쁜 건가요? 공리주의에서 100만 원 훔쳤는데 1억 갚으래. 나쁜 건가요? 안 나쁜 거야? 그러면 막 100만 원 훔쳤는데 1조 내래. 나쁜 건가요? 여러분이 내가 100만 원 훔쳤다고 쳐봐. 어떻게 실수를 하다가 100만 원을 훔쳤어. 근데 나라에서 1억 갚으래.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부당하죠. 왜 부당하나요?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공리주의는 처벌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에요.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적인 악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커야겠지만 너무 많은 처벌을 하는 걸 원치는 않는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지금은 벤담 나가겠습니다. 벤담 선생님은요, 쾌락, 공리주의 중에서도 질적 공리주의가 아니라 무슨 공리주의였어요? 양적 공리주의였어요. 양적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 차이가 없어서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지속성,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쾌락을 계속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벤담 선생님에게 있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굉장히 강도가 높은 형벌로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형벌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벤담 선생님은 당시에 사형을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찬성했어요. 찬성의 입장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원래 공리주의는 찬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벤담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 사형이 도움이 되더라 라고 봤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소. 우리 2학년 때 루소 배우셨죠? 루소 무슨 론 사상가요? 사회 계약론 사상가입니다. 사회 계약론은 여러분 사회문화 시간에 공동체주의 명목론이야 실제론이야? 사회문화 안 배우나요? 그렇구나. 일반만 안 배우나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사회 계약론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선생님이 윤리 시간에 뭐로 바꾸라 그랬죠? 자유주의.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왜 사회라고 하는 아이를 계약을 맺어서 탄생을 시켰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혼자서는 보호할 수 없으니까 사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동그라미 일이 맞나? 번호가?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냐면 개인 말고 다른 표현 쓸게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탄생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시민의 자유와 보호를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걸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모두 원하나요?
누구는 지켜주고 누구는 안 지켜줘야 돼? 다 지켜줘야 돼. 다 지켜줘야죠. 이걸 루소식의 표현으로는 일반 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를 그 국가의 시민이라면 모두가 원한다는 거야. 모두가 원하는 그 의지가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대신해서 누군가가 다른 아이가 내 뜻을 전달받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형태야. 라고 해서 작년 정법 시간에는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내 권리를 모두 양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내 권리를. 누구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 루소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내 권리를 내가 양도받은 게 직접 민주주의. 내가 다스리니까. 그래서 모든 권리를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아이예요. 따라서 이 아이는 계약을 뭐한 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파기한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국가가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노란색 쓸 거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범죄자를 뭐 해야 되냐면 형벌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루소 선생님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보호받지 않을 것을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이 아닌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보호해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대신 처단해 줄 수 있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사회정의 실현 목적.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형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때 이 아이가 시민이 그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요, 뭘 따르냐면 응보주의적인 관점을 따라서, 응보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죄와 처벌의 무슨 성? 동등성을 따져서 만약에 이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도 뭐에 처해져야 돼?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에 네 부류의 사상가들은 사형에 모두 뭐 하는 사람이야? 찬성하는 사람이야.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법관 출신의 사람인데요. 물론 학자이기는 한데 사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하신 분은 아니라서 이 사람이 이런 경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베카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사상가입니다. 벤담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담하고 비슷한 얘기도 하셨어요. 벤담도 사실은 법학자거든요. 판상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베카리아도 뭘 주장하시냐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를 주장하십니다.
이 사람이 공리주의 자체를 주장한 거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모아보면 그게 공리주의야.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주장을 하십니다. 아까 공리주의는 아이고 번호 잘못 썼네. 공리주의는 무슨 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범죄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따른다? 예방주의를 따른다. 예방주의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뭐가 있을 때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때만, 이걸 강조하는 아이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벤담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 사형이라고 하는 아이가 강도는 엄청 세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그 살인자를 죽이는 그런 효과는 엄청 나대요. 그래서 막 피 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 뭐 이렇게는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해요. 미미해요. 적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사형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사형 반대. 사형 반대 입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살인자 어떻게 할 거야? 다수의 이익에 피해를 줬는데 그럼 내버려둬? 라고 했을 때 사형보다 좀 더 효과 있는 방법의 형벌은 종신노역형이다. 평생토록 이 아이를 감옥에 가두면서 끝없는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하면 그게 더 한 방에 이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클 거다. 왜냐하면 범죄자에게, 살인자죠, 범죄자가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건 나쁜 행동이야 라는 걸 느끼고 교화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이 노역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야. 이거 뭐 특수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좋은 형벌이다. 그래서 범죄는 강도보다 모순성이 중요하냐면 지속성이 중요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형에 뭐 한다? 반대한다. 형벌에 반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형벌은 반대하지 않아요. 사형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형벌인지 사형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공리주의적인 맥락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얘기해요. 사회계약. 이분이 이야기하기로 내가 판사인데 내가 판사로 얘 사형 이래버리시면 이 권리를 누가 준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얘 사형 그러면 사람들이 얘 사형하는 거야? 내 권리가 어디서 온 거야? 누가 해서 온 거야? 누구한테? 국민이 준 거죠. 국민이 뭐 하라고 준 거야? 나 지켜달라고. 누군가가 내 생명을 빼앗아 가면 이 아이를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준 거잖아요.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이 아이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의사, 일반 의사가 반영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나오는 일반 의지는 이 국민들이 모두 공통으로 원하는 의지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국민들의 원하는 걸 모아놓은 거라는 거야. 공통이 아니야. 국민들이 원하는 걸 모아놓은 거라는 거죠. 모아놓은 거를 따진다면 국민들이 내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살기를 원하겠어요? 내 생명권을 보호해주기를 원하겠어요? 내 생명권을 빼앗아가주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보호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생명을 빼앗지는 말고 교화해주고
다시 순환해줘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생명권을 빼앗아 간다. 생명권을 빼앗아 달라라고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권 박탈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베카리아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시민에게 국가가 선전포고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형벌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막 함부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형벌을 집행할 때 시민의 인간 존중의 차원을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고려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막 죽여도 된다고 보나요? 고려를 하는 차원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색깔로 쓴 건 다 공통점이거든. 같은 색깔로 쓴 건 다 공통점이야. 얘도 인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얘도 인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얘도 인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아이는 처벌과 범죄가 동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비례적으로 해라라는 점에서는 모든 아이가 다 공통점이죠. 비례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건 모든 아이가 다 공통점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렇게 되시면 조금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서로 막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성질이야.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